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전 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클립이. 예. 그게 뭐냐면은 네. 이제 그때 부승찬 의원의 그 경로 컨셉이 먹혀들 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특히 좋아했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화내는 장면을 봤다. 음. 그러니까 본인은 자꾸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정치인이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왜 화낼 때 화를 내줄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대변이고 하다못해 안경테 하나도 다 정치예요. 정치는.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게 적절한 분노가 있을 때 정치가 왠지 활력을 띠는 이러면서 유튜브 조회수도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분노도 있지만 유머 감각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끌어간다 이런 평가들이 막 우리 부승찬 의원님. 아니 사실은 불편함이 좀 있죠. 아.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정치라는 게 계속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저렇게 싸움만 하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논리적으로 예.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비춰지는 게 이게 고착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젠 정치인으로서 고착화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방의 성과 이런 것들이 묻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이번에 국정조사 내란특위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된 이제 이게 온당치 않다. 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그런 국무회의였다. 뭐 이런 것들을 끌어낸 거라든지 이런 성과들이 그 싸가지 선을 넘는 이런 걸로 이게 묻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저희 의원실 보좌 직원들이 이제 밤새 가면서 만든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참 상당히 묻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좀 남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이제 거짓된 것을 마치 사실처럼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과하게 행동하는 것이 집중이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아마 근데 많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니까 공감을 많이 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인 네. 정설랄까 이 시대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야당 지지자들이 너무 지쳤습니다. 도대체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 끝나냐. 네. 그다음에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이 맞아요. 지리멸렬한가. 근데 이 민주주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하면 위태로워지거든요. 네. 이 규칙이 작동하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 끊어지고 돌격대처럼 돌파해줘야 되는 이런 어떤 요구가 커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역할도 나름대로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또 그의 상황에 맞는 정치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 또 몸 좋잖아. 정보를 캐치하는 것부터 풀어내는 것부터 약간 던지는 것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 돼 버렸어요. 원래도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풀어내서 정보를 풀어내는데 또 안 던지면 또 아쉬운 또 그런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그럼. 저까지는 좋은데 조금 던져주지 왜 안 던질까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팬이 됐습니다. 아이고, 아니 뭐 이번 국조 내란특위를 하면서 저는 이제 김연태라는 인간에 대한 실망감 이게 군복을 입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까지 저버리는 군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에 반해서 또 영웅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장태환 사령관 같은 뭐 영웅은 아니지만 현장 지휘관으로서 그런 계엄의 이제 성공 가능성도 있잖아요. 계엄의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김용윤은 봤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저기서 명령을 거부하고 그러면 이제 항명이니까. 네. 그렇지. 예, 또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이게 거야. 만일 계엄이 성공했으면 아마 다 잡혀갔을 다 거야. 잡혀가요, 그 사람들. 현장의 지휘관들. 예, 그 명령 불복종한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현태는 아주 이제 계엄이 성공했으면 가장 공적을 많이 따먹을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 자, 탄핵 심판은 이제 최후 진술까지 변론 종결 끝났습니다. 특히 최후 진술, 그 보셨을 것 같은데 원고를 본인이 이제 67분인가요? 읽으면서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개헌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뭐 전형적인 이제 내전형 그 선동 진술입니다. 아, 내전. 예, 선동. 내전형 진술이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간첩이 야당 노조에 다 깔렸습니다. 아. 이제 곧 망합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논리로 이제 그 바뀌면서 어떤 그 본인과 또 극렬 지지자들한테 어떤 권한을 하나 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신문관이죠. 그러니까 누가 간첩인지 색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불신검문과 저기 신문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항상 이 전체주의의 초창기에는 대신문관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는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믿어요. 네. 아군이야 적이야 간첩이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하는 어떤 그걸 전략으로 쓰는 거고 자기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대신문관의 어떤 위치진하는 걸로 새롭게 이걸 구성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신문관. 그러니까 네.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게 되는 사회가 출현하는 거죠. 국가 권력은 이제 탄핵으로 그 무용지물화되더라도 만인을 감시하고 이제 신문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고 네. 간도 대지진이 일어나고 조선인들이 대량 학살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또 유럽에서 패스트가 퍼지고 유대인이 대량 학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희생양을 찾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건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신문과 낙인 찍기, 네. 그다음에 차별과 배제, 나중엔 공격이 나오는데 공격도 나올 거고. 이게 내전의 10단계 중에서 지금 이제 4단계 내지 5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 최후 진술을 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내전형 진술이다. 아. 그리고 한 3, 4단계 되던 거를 4, 5단계까지 높인 거거든요. 끌어올렸다. 지금 네. 미국이 7단계입니다. 미국은 더 높아요? 거기 민병대가 있잖아. 이 자경단. 실제 무장을 했는데 오바마 때 4개이던 민병대가 무장단체입니다. 지금 400개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7단계로 갔는데 9단계가 절멸이에요. 10단계가 이제 부정이고 우리는 짐승을 죽였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야, 이건 참. 이제 부정의 단계가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중앙 차로에 가드레 일이 있어서 네. 8단계로 가는 걸 막은 거죠. 아. 그게 이제 저 가까스로 막아낸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5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5단계로 가고 있다. 자, 이 내전 내란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이거 뭐 다 보시진 않았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좀 그래서 원고로 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란국조 특위가 마지막 네. 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도, 시점이었죠. 예, 네. 보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원고로 읽었죠. 진짜 이게 선동의 전형을 보여줬어요. 아. 특히나 제가 주목한 건 개헌과 정치 개혁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앞에 전제를 다 깔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개헌과 정치 개혁. 나는 복귀할 것이다.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자행했던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죠, 일종의. 그렇죠. 다 몰아낼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은근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은근 바랬던 거는 이제 사과와 책임이라는 것들, 이제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와주길 최소한 기대했어요.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혼란과 불편에 대한 송구함 이거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모든 게 거대 야당의 잘못이고 간첩이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왔고 20여 회 나왔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 개혁을 통해서 모조리 제거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마지막 변론이라고. 예, 그런데 그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네. 서부지법 난동 이후에 이 공권력을 당장 전복시킬 수 없다는 건 시위 때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구속됐잖아요. 난동 부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규모 국지적인 게릴라 형태로 양상이 바뀌고 있어요. 뭐 이화여대를 쳐들어갔다. 맞아요. 네. 서울대학교를 쳐들어갔다. 예. 그러면서 그 수법들이 다 똑같은데 이런 식의 도발을 합니다. 그 반대편 시위대 속에 들어가서 저기 모욕을 주면은 대응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손가락으로도 건드리면 아이고 나 죽네. 뭐 경찰에 신고한다. 뭐 이러면서 어떤 자해적인 행동을 해요. 이런 게 보면 서울대에서도 그랬고 이화여대에서도 그랬고. 근데 여성들이니까 이화여대는 조금 더 강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벌러덩 들어놓고 광주 시위가 그랬던 거죠. 네. 그때 이제 그 저기 탄핵 집회로 몇 명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아스팔트에 넘어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들이 막 촬영을 한다고 딱 폭행당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게릴라식으로 그 상대방한테 모욕을 주고 치고 빠지는 걸로 지금 양상이 변화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곧 있을 3월 중순에 예. 이제 탄핵 심판. 파면 결정이 난다면 예. 네. 이때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국지적인 효과를 노린다. 아하. 그러다가 그때는 다시 결집한다. 아. 네, 이렇게 하고 요즘 다시 나오는 그 저기 커뮤니티의 워딩들이 이제 헌재 폭파라든가 뭐 가루를 만들자든가 이런 부분들로 힘을 비축합니다. 에너지를 비축하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이런 면에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은 이제 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신 부분 3월 1일 날 벌써 지금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의 어떤 메시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분열해 있던 이른바 강화문파, 여의도파가 합쳐서 3월 1일 날 다 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앞으로 두려운 부분이 또 이런 부분 같아요. 우리나라가 반 딱 떠갈라져 가지고 뭔가 내전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의원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 시스템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국가 시스템이 살아있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거거든요. 네. 만일 여기서 뭐 기각이 나오거나 이러면 국가의 부존재로 갈 수는 있지만 인용이 된다면 저는 정리될 거로 보여져요. 네. 저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마지막 발악의 중심에서 에너지를 또 분출해주는 인물이 이제 전환길이 새롭게 되는. 전환길. 그러니까 이제 뭐 헌재 예. 가루, 을사오적, 제2의 을사오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집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인물들이 좀 나오는 게 우려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정광훈하고 이제 이런 그 목사들 중심으로 해서 종교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전환길이라는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네. 또 보수에다 이 극우 세력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헌재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초에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그러면 결국은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자체는 건전하고 탄탄하다. 그래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기본적인 건 동의하는데 걱정하시니까. 작년 12월에 보면은 예. 대통령 탄핵만 되면은 이제 기가 꺾일 것이라 그랬고. 그런데 안 꺾었거든요. 그렇죠. 탄핵. 그다음에 그래도, 1월이 되니까 체포만 되면은 이제는 저 진짜 질이멸렬해지고 맞아요. 꺾일 것이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탄핵 심판이 되면은 기가 꺾일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대도 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살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선 때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다는 게 이제는 어떤 그 국회나 어떤 그 법정에서 하는 민주주의의 힘이 아니라 저기 무언가 좀 저기 이런 문제도 집단지성으로 해결해 나가는 말하자면 이런 어떤 그 시민들 속에서 역량을 찾고 그런 걸 통해서 저기 하나씩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됐지. 사법의 과정이라는 건 이미 정해진 시간이고 큰 변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수가 없을 것이다. 변수가 안 된다는. 지금 객관적으로 저기 주말 집회 나가면은 탄핵 집회보다 탄핵 반대 집회 숫자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시민 대결집을 통한 어떤 새로운 그 마그나 카르타, 이제 정치와 시민이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로 나갑시다 하는 이런 어떤 기념비적인 그 상징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2017년, 16년에 그 저 촛불 광장에서 네. 그렇게 무도한 권력을 우리가 탄핵시켰고 그렇죠. 심판하고 나서 그 뒤에 아무런 게 없었어요. 4월 혁명은 4.19 선언문이 있는 거고 6월 혁명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게 있는 거고 국민들에게 이만침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하는 무언가 시대적인 그 필요하다. 이정표를 만들고 했는데 2016년에는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로 그냥 다 해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 뒤에 또 퇴행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모든 혁명에는 어떤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 2016년 촛불 광장에서 미완의 혁명을 이번에 2025년에는 반드시 그 세워낸다는 연속된 혁명이라는 것이고 그런 만큼 그냥 뭐 기계적으로 가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이 어떤 그 단순히 민주당 하나가 아니라 어떤 연합 정부의 비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이런 시민 사회를 각성하고 끌어올려주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게 원래 촛불 정신이거든요. 원래 엄청 촛불 중요한 정신은 시점이다. 이 말씀을 또 주시려고 이런 하는 거 같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개헌과 내란에 대한 진압을 넘어서 네. 또 적극적인 어떤 새로운 비전과 좀 창조적인 어떤 국면으로 열어가줘야 되는 여기까지의 높은 책임성. 네. 그다음에 강인한 결기. 좀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좀 일어서야 되는 거고 그때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뭐 했냐? 심판했으니 뭐가 달라졌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뭐 파면은 3월 중순 아니면 10일 아니면 말씀대로 다음 주 네. 결론이 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정치권에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뭐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방명교사죠. 결국은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공과가 있겠지만 네. 결국은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건 있어요.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촛불혁명의 열기를 이 모두 이게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등장했던 거고 네. 그러면 이 괴물을 그냥 단순히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게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 시민의 요구에 맞는 그런 정치 개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기대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죠. 차기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제가 뭐 아까는 뭐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 연합정부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영입하더라도 안 오겠다는 거지. 야, 그럼 판을 깔아줘라. 나 예. 그럼 갈게. 예. 이렇게. 이 고차원적 해서가 아주 놀라워. 이건 거의 형이상학 수준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2016년에 실현을 못했던 거지만은 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다수파 연합을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그 에너지로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은 또 반민주당 반명 프레임으로 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다수파 연합이에요. 네. 그런데 시민 대다수가 민주주의 편에 서 있다면 그걸 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최근에 민주당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중도 보수 행보를 하는데 근데 그 중도 보수 행보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인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DJ는 JP를, 노무현은 정몽준을 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인물 중심이었지.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중도 보수로 회귀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전히 더 강한 정체성을 보여줬는데 인물로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기획과 설계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치를 설계하고 국가를 설계한다는 이런 단계까지 나가고 인물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 저 반명 포위망을 다 돌파하고 네.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김건희 씨 통화 녹취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하나씩 공개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뭐 지금 그 5월 9일이죠. 당시 취임 전날 그날도 있고 또 조선일보 폐간 녹취까지 등등 있는데 일단 녹취 내용 잠깐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자, 녹취 눈에 띄는 게 뭐 오늘 또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말고도 어떤 다른 의원 지금 현역이 되어 있다는데 그 의원도 명태균 자기가 밀어서 또 윤석열 부부가 시켜줬다 이런 얘기도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조선일보 폐간까지 같은 편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야,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내가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냥 당을 뽀개버릴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그냥 일종의 수단인 거지. 본인이 이거를 이렇게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배제시키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이념적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는 김건희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조선일보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심의 좀 받아봐라.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를 자극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가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일보도 나는 없애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뭐 그거 외에는 뭐 어떤 추론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점이 저게 언제냐면 탄핵 소추되고 나서 저런 통화를 하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없애버리게 내가. 탄핵 상황인데 우리 남편한테 캐서 이런 말도 아니고요. 그 발언도 사실은 뭐 지인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발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USB가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거를 김건희는 이건 알고 다 알고 있었다는 있었다. 거예요. 김건희는. 결국은 그게 이제 가장 컸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그냥 자기를 그냥 사법적으로 보면 완전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사실 지금 드러나는 이런 USB였을 거예요 그때. 예,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김종대 의원님. 아니 그런데 내가 항상 언론이나 야당에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는 너무 김건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냥 뭐 좀 이상한 여자네 뭐 이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사법 카르텔을 동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행동이 빨라요. 우리가 그게 이명수 기자 녹취록부터 꾸준히 느껴왔던 거거든요. 곧 뭔 일을 저지르겠구나. 그런데 설마 하는데 그 이상 저질러요. 그 이상 한다. 지금 계엄 사태도 저 정도면은
김건희를 떼놓고 이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설령 윤석열이 완전히 파멸하더라도 또 다르게 자기가 살아나는 길은 찾아낼 거예요. 김건희가 살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조선일보 폐간 얘기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가만히 죽는 거 아니라는 사인으로 의미입니다. 비춰지는 거고 예.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저게 들립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너무 도끼가 강하고 이게 독선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에 자꾸 이런 거 흘린다고. 발자국을 남긴단 말이야. 발자국. 그러니까 녹음들이 남아 있잖아요. 다 까져요 또. 그게 또 신기해요. 그것도. 그러면은 또 더 광분하고 아.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이런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결국은 대선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건희도 들어간다고요 그 자리까지. 그렇죠. 그것이 이제 검찰이 누구를 소환하느냐가 대선 한복판에서 벌어질 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모든 판을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네. 그러면 민주당은 두 개를 상대해야 돼.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하고 또 하나는 검찰과 김건희를 상대해야 되는 두 개의 적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이 짜여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면에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다만 수사가 중앙지검에서 아무 흐름이 없거든요. 단지 오세훈 후원회장 압수수색한 것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검찰의 신호탄입니다. 여차하면 우리가 일 벌릴 수도 있다. 갖고 있다. 이거 신호를 주는 거고 때마침 그거에 맞춰서 김건희 녹취록이 까진 거랍니다. 까진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이제 주전선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겠느냐? 민주당이 상대해야 될 상대가 또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네. 부분적으로 이제 동의 못하는 부분이 어떤 뭐냐면 부분입니까? 예.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저는 김건희와 검찰의 커넥션 속에 김건희가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징후들이 보면요. 지금 검찰도 김건희한테 약점이 잡힌 게 있기 때문에 더 못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검찰을 이용했고 온갖 증거들과 정황이 나와도 김건희에 대한 김건희를 향해 칼날을 겨누지 못했고 조사도 못했죠 제대로. 네, 그리고 일단은 이게 보면요. 심우정이가 국방부 계엄 끝나고 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차관한테 네. 전화를 해서 그치. 김용현의 전화번호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우정이가 그냥 자체적으로 검찰총장이 곧 체포될 인간과 통화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을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윗선에서 뭔가 지시가 있었겠지. 김용현하고 통화해서 이거를 적당한 선에서 덮어라.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김건희한테 약점을 잡히고 있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실 비아폰 서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번 수사의 핵심이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예,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물론 영장도 잘못 치기는 했어요. 뭐냐면 이제 국수본인가에서 이제 영장을 칠 때도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직권남용으로 치면 안 되고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증거인멸적으로 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장이 과연 직권을 남용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빌미를 높아지는 줬지. 거예요. 빌미를 예, 준 예, 거죠. 빌미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혐의 자체를 바꿔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검찰이 막고 있잖아요. 딱 중간 단계에서 다 알아. 온 국민이 알아. 국민의힘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다 아는데 비아폰 서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 것인가? 그러면 불출대장에 심우정이나 누구의 비아폰이 나올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통화 기록이 복잡해. 나올 것인가? 저는 검찰이 이 정도까지 됐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건 결국은 뭐가 잡혀 있다.
그러니까 잡혀 있지 않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놀이패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겠다는 거지. 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하네요. 두 분 네. 말씀은. 그런데 네. 검사위에 여사 있는 공화국입니다. 아직은. 아니, 그러잖아요.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래 그래 보입니다. 뭐그 집권처부터 썼던 표현인데 육사 위에 검사 있고 검사 위에 검사 여사 여사 있고 여사 위에 법사 있다. 아 법사는 있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죽은 권력이 아닙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이 지금 비극적인 파국을 앞두고 있다 그러지만은 네. 이 카르텔은 살아 있어요. 움직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에요. 말씀대로라면 지금 뭐 아주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김건희가 이 계엄, 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데 어쩌면 지금 조사 한 번 안 받고 구속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고 더더군다나 김건희 바로 옆에 있는 김성훈 차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3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모습이 반려되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김건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우두머리 수괴에 해당하는데 아직까지 조사 못 하고 있는 건 절반 정도 탁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유, 그러요. 오히려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고 네. 자기가 이제 혼자 다른 어떤 그 기획을 하고 그럼-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잔당들이 이게 그 비화폰 기록을 보면 그 전체적인 그 네트워크 구조는 예. 떠오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접근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상당수의 그 어떤 그 네트워크나 인물들이 네.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여사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뚫고 나갈 수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뚫어야 되는데 그게 예. 이제 딱 막혀 있으니까 예. 저희 국조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동 차장검사한테 줄기차게 예, 요구를. 질문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 원칙, 네. 논리로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해요. 예. 아니 이 정도 여론이나 국민적 생각이나 아니 그러면 상- 법원에 넣어보고 법원에 아니, 기각하면 그러니까 할 제 말이 얘기-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야 니네도 부담되니 법원에 넘겨서 법원에서 거기서 기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받아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다. 합리적 의심을 가는 게 우리는 그동안 윤석열이 내란의 수괴였잖아요. 네. 그리고 김용현이 행동대장이었고 이게 바뀐 거예요. 뭐냐면 김건희가 내란의 수괴고 예. 윤석열이 행동대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잠깐만요. 아니 아니 뭐 그렇게 가능성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해석, 거예요. 해석. 예. 지금까지 보면 김건희 섭정 체제였어. 그 정도까지 보십니까? 아, 섭정이요 이거. 이 정도인데 이 중요한 내란 계엄하는데 김건희가 몰랐을 리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섭정이라면. 아니 그 계엄까지 이렇게 오는 배경은 명태균 황금폰하고 네. 국회에 김건희 특검법 상정이라는 두 가지가 내관으로 작용했으니까 이건 김건희 계엄입니다. 네. 아니 그걸 빼놓고 계엄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때 계엄의 시계가 11월 말부터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는 모의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경계선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이거예요. 황금폰이 이제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됐다.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표결에 붙이는데 친한계가 돌아서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 11월 30일 토요일인데 그때 주말이 얼마나 긴박했다고. 네. 그리고 2일 날은 김용현이 급히 들어가서 포고문 담화문을 보고합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이어지다 보면 이렇게 계엄이 이번에 실패한 원인도 그거지만 각종 협조 회의도 해야 되고 임무 점검도 해야 되고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다 생략됐어요. 그때 시계가 무섭게 가속화되고 빨라지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속 계엄이 되긴 했지만. 졸속 계엄 된 것이다. 근데 아니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댓글에도 그렇습니다. 아닐 거를 바라면서 너무 맞는 것 같다라고 불안하고 소름 끼치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지금 내란 사건 정리는 되고 있는데 탄핵 국면으로 절반 이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그 지금은 보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군이 네. 진술한 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카메라에 찍힌 거. 군인들만 잡혀갔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봐요. 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 총리가 뭐 얘기하는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이게 선포문 계엄령 선포문 자체가 주머니에 있더라. 제가 네. 질의했을 때 말이 언제 되는 봤냐. 게. 그다음에 이상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 이렇게 보니까 천리안이라고 단전단수 그럽니다. 예. 이게 지시문이 보이더라.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삼청동 안가에서 이제 버꾸라지들이 모였던 거. 왜 계엄 당일날 그 시간에 또 안가에서 모이냐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밝혀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가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계엄 전후에 비아폰을 사용해서 누군가랑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조금 뜸들이다가 예 통화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획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김건희와 관련된 것들은 일체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애꿎은 군인들만 네. 예, 눈에 보였던 예. 사령관, 단장, 예, 보였던 경찰들 눈에. 뭐 이런들만. 예, 실질적으로 음지에서 일어났던 것들, 이런 것들 다급하게 계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 거대 야당의 그 야당 독재 때문에 나는 이 국가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 망국적 위기에 치달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뭘 내야 되냐? 이 계엄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생각했고 정권 안보보다는 김건희의 안보를 생각해서 계엄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예, 그게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밝혀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을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플러스 지금까지 김종대, 부승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